자, 이번 시간은 로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로마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사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문화사를 이제 봐야 됩니다. 정치사의 순서는 먼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해볼게요. 왕정이 들어가서요. 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오고요. 이 공화정으로 넘어온 다음에 포이니 전쟁이라는 이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이 포이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로마는 영토적으로도 확장을 많이 했고, 재산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발전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영토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를 이제 해소하고자 이것저것 했지만은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자영농들이 몰락을 하고 소수의 귀족들이 라티푼디움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대농장을 소유를 하게 돼요. 이제 이런 현상 와중에 이 공화정이 쇠퇴를 하면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해요. 이 군인 정치가가 등장을 하면서 그 군인 정치가들 중에 소수의 군인 정치가들은 자신의 어마어마한 세력을,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로마를 좌지우지하게 돼요. 그것이 1차, 2차, 3두 정치가 되고요. 이 1차, 2차, 3두 정치가 끝나면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1, 2차 3두 정치를 마무리 짓고 자신의 아우구스투스라 부르라 하면서 로마 제국화로 만들어버려요. 이걸 뭐라 하냐면 제정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정기까지, 즉 왕정에서부터 제정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로마사를 좀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왕정부터 한번 살짝 볼게요. 근데 왕정에서 별로 얘기할 게 없어. 자, 로마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자, 로무스 레무스 형제의 건국 신화로서 생겨났다. 둘이가 형제인데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들로 굉장히 유명해요. 예, 그래서 우리 AS 로마라는 축구팀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늑대가 있으면 늑대 밑에 이게 애기가 여기서 이렇게 젖을 이렇게 받아먹는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로무스와 레무스 형제의 건국 신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이게. 알겠니? 자, 여기서부터 건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도시국가였어요. 조그만한 이제 국가였는데 처음에는 왕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무래도 공화정으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데, 항상 사회라는 것이 발달을 하면은 서민층이 항상 성장을 하기 마련이고, 서양에서는 이런 서민층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참정권을 요구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에서 봤단 말이죠. 그죠? 어쨌건 이 참정권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화정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공화정이 어떻게 발달되었느냐 볼게요. 평민의 권리를 이제 대변해주는 기관으로 평민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평민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평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직책인 호민관이 선출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평민회와 호민관은 이제 이것이 누구를 위한, 평민을 위한 기관이 바로 평민회와 호민관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통치기관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귀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귀족을 위한 기관이 어디냐면 원로원과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그리고 이제 법을 집행하는 집정관이 있습니다. 네. 평민회와 호민관, 원로원과 집정관. 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화정에는 여러 기관들과 그 다음에 여러 직책의 사람들이 임명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포에니 전쟁 때 들어와서 포에니 전쟁기에 이제 로마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먼저 로마와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붙게 되는데, 자,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어. 자, 우리가 4대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4대 문명에서 누가 나오냐면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나오는 곳이 기억하십니까? 이 페니키아가 식민 도시를 건설을 해요. 이때 대표적인 식민 도시로 누가 있었느냐? 카르타고가 있었어요. 이 카르타고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식민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꽤 큰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카르타고는 바알 함몬이라는 신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이 카르타고는 이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가 있다라는 거는 어디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야? 그렇죠. 지중해를 상대로 이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도 역시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어떤 나라예요? 지중해 국가잖아. 맞아요? 지중해 국가다 보니까 이 지중해의 강력한 국가가 둘이가 서로 뭐 하는 거죠? 지중해를 놓고 지배권을 이제 다투는 거죠. 지배권 다툼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를 놓고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것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즉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 포에니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로마가 승리를 하고요. 카르타고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한니발 바르카라는 사람이에요. 한니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한니발이 로마한테 이제 빅엿을 한번 먹이기 위해서 이제 높은 산을 한번 등반을 해요.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뭐 하나 넘어가는데 내 사전에 불가능 이러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전에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허를 찔러서 전쟁에서 이득을 가지고 가는 그런 좀 전술의 신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한니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쨌건 카르타고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에니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는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탈리아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이 있고, 이렇게 그리스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가 있으면 이 영토들이 전부 다 로마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리스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지중해를 장악을 한 것까지는 좋지만은 이 다음부터가 내용이 썩 좋지 않았던 거야. 자, 공화정의 위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족은 이 지중해를 장악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대토지를 받아요. 거기다가 더하기 노예도 듬뿍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대농장이라고 해서 라티푼디움을 경영을 하고, 여기에 이제 다수의 노예를 이 라티푼디움에다가 집어넣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소하게 자그마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자영농들은 이런 대농장의 힘에 몰락을 하고 마는데요. 이 자영농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들은 평민이죠. 그러니까 즉 평민과 귀족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죠? 자, 그 말은 평민과 귀족이 사이가 안 좋다. 자, 왜 안 좋을까? 귀족은 너무 잘 살고 평민은 너무 못 살죠. 즉 빈부격차에 의해서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그라쿠스 형제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호민관이에요. 호민관 출신이에요. 이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고자 했지만 귀족, 즉 원로원의 반대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라쿠스 형제들이 이제 실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공화정이 좀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귀족과 평민의 적절한 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화정에서 이제 제정으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기가 뭐냐면 그 과도기가 1, 2차 3두 정치기예요. 자, 그래서 1차 3두 정치, 그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독재. 그런데 이 사람이 제거가 돼요. 그러면서 2차 3두 정치가 일어나고요. 이 2차 3두 정치를 종식하는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뭐냐면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있는 이 옥타비아누스 시기부터 우리 뭐라 하냐면 제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2차 3두 정치하고 제정기까지 가는 거를 조금 자세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1, 2차 3두 정치, 1차 3두 정치 할 때 군인 정치가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 로마가 영토를 이렇게 밑으로만 확장을 한 게 아니라 옆으로도 확장을 하고 이렇게 위쪽으로도 이렇게 확장을 해요. 이때 이 위에 있었던 그 야만족 중에 갈리아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갈리아 족속을 누가 복속시키냐면 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복속을 시켜요. 즉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병력을 이끌고 북쪽에 있었던 갈리아 지방을 편입을 하게 되면 로마로 편입을 하게 돼요. 즉 그러면서 갈리아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얻었던 인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정치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시저라고 불리는 사람과 마구누스, 그 다음에 뭐 크라수스 이러는데 이 두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는 이 사람인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힘이 이 두 사람보다 너무나도 막강해서 이 두 사람은 훗날 실각을 하고 사실상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독재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3두 정치가 끝나게 돼요. 즉 3두 정치라 얘기하는 건 뭐야? 1명, 2명, 3명의 우두머리가 서로 협의 하에 정치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세력을 나눠서 균등한 세력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 이것이 붕괴가 되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독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카이사르가 결국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을 당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걸 누가 죽이냐면 공화파가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우리 영화 친구에 보면 장동건이 이렇게 하잖아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하면서 죽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카이사르도 마찬가지예요. 60여 명이 이 사람을 찔러요. 칼로 쑤셔요. 23번이나 칼로 찔러서 죽게 되는데, 뭐 그 중에 한 말이 뭐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이 말 한 사람이 유명합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을 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자, 어쨌건 60명 이상이 23번 칼로 찌르면서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찾아오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두스라는 사람인데, 레피두스는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미미해서 사실상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둘이의 이강구도였거든. 자,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이제 누구의 뒤를 이어서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진정한 로마의 지도자인 것인가 하면서 둘이가 영향력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같이 있지. 자, 먼저 이 클레오파트라는
두 남자의 아내였어요. 누구냐면 카이사르의 아내였다가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영역을 자신의 영향력으로 끌어들이면서 클레오파트라와 다시 한번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카이사르였다가 안토니우스로 바뀌어요. 왜냐? 카이사르는 죽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이 클레오파트라와 그 다음에 카이사르하고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나왔던 아들 이렇게 세 명이서 이 이집트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둘 다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레피두스는 영향이 미미해서 사실상 빨리 시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독재 구도로 오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로마가 제정, 즉 엠파이어기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아우구스투스 또는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황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라고 부르라 했냐면 카이사르라 불러달라 했거든. 즉 이 여기서 말하는 카이사르는 율리우스 시저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막강한 독재자를 우리는 카이사르라고 이 당시 불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건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1인 독재를 함으로써 사실상 뭐라고 하냐면 제국기에 들어섰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는 로마라는 나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바로 이제 전성기와 쇠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성기 제정 후 200년간 로마의 평화를 누렸다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는데, 로마가 어마어마한 이제 경제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돼요. 그래서 200년간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정말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5현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가 있었겠구나라고 그냥 이해만 하세요. 우리 책에서는 딱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러한 로마 제국이 쇠퇴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군대 정치 개입. 즉 이 시기 때쯤이면은 이 게르만족하고 사산족 페르시아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대가 정치에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많이 일어날수록 어때요? 당연히 군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군사비는 뭘로 충당해야 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게 되면 상공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전부 다 뭐냐면 전시체제로 전환이 되고요. 모든 것은 다 이 군대에 맞춰져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상공업이 침체하게 됩니다. 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장사야, 그죠? 그리고 전쟁을 했지만 되로 약탈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민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국기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부패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도 심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좀 만회해보고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두 가지의 개혁을 합니다. 하나는 수도를 옮기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천도를 하는데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천도를 하고요. 이 비잔티움은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이 바로 그 당시에 비잔티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하는데, 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도 이제 죽고요. 예수님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 이 당시 수도는 로마였으니까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이제 그리스도교나 기독교랑 똑같으니까 기독교의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야. 기독교 전도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신앙은 그 그리스에 나왔던 신들 있죠. 이 신들이 전부 다 로마 언어로 바뀌면서 새로운 이제 신과 황제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때 이 로마의 신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르스라고 해서 전쟁의 신이 바로 마르스예요. 이 마르스를 섬기고 그 다음에 마르스의 현신이 마르스의 아들이니 뭐쩌네 해서 황제도 같이 밀어야 돼. 즉 황제를 신처럼 그 다음에 마르스도 밀어야 되고요. 그런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라는 거야. 그럼 뭘 믿는다라는 거야?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황제를 섬기지 않는 거는 이 당시에서는 무슨 죄야? 반역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대대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를 피하고자 사람들이 지하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지 않으려고 지하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면 그 유명한 카타콤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에는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다가 이 콘스탄티누스는 다시 한번 개혁을 할 때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이거를 버리고 다시 황제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죽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는 결국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을 하게 되고요. 서로마는 좀 게르만족에 의해서 빠르게 멸망하고 동로마는 이후에 1000년 정도 더 가다가 비잔틴 제국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비잔틴 제국은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어쨌건 로마의 재정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 자, 로마의 문화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실용, 오케이? 실용과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문화, 실용적인 문화와 그 다음에 법, 도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넓은 영토의 통치에 적합하도록 실용적인 문화가 발전했는데, 콜로세움이라든지 개선문, 공중목욕탕 등 대형 건축물을 만들었다더라.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법을 잘 보셔야 돼요. 법과 실용적인 내용, 요거. 시민법이었던 12표법이 만민법으로 발전을 하고요. 특히 비잔틴 제국, 이게 뭐냐면 동로마야. 이제 우리 책엔 비잔티움이라 나오는데, 이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표적인 로마의 법 문화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과 법, 오케이? 네. 그 다음 우리 책에 보면은 수도교,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도로에 관련된 속담이 하나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인 즉슨 그만큼 이 로마의 도로망이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수도교라고 하는 것은 다리인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럼 여기로 무엇이 지나가냐면 물이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위에는 이렇게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수도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성격? 실용적인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방금 우리가 봤던 만민법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요거는 전부 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로마문에서 잠깐 헤맸긴 했는데, 예, 결국 실용적인 성격과 이 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크리스트교 전파예요. 크리스트교 전파. 자, 크리스트교 전파인데, 자, 기독교 로마 제국 초 팔레스타인령에서 예수에 의해 창시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건 좀 약간 종교적인 내용인데 그냥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내용을 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이 내용이 점점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란 선지자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언자와 그다음에 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1제자들이 각 곳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리는 사랑과 믿음. 그래서 결국 사랑과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요런 교리를 가지고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성과 하층민. 자, 사랑과 믿음이고 그다음에 차별이 없어야 돼. 그런데 차별받고 있는 사람 누구야? 그 당시에 노예와 여성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이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용기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이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과 하층민 중심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얘기했듯이 로마의 전통신이었던 마르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함으로써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신도들은 카타콤을 건설해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지하에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크리스트교를 공인한다고 했잖아. 그것이 무슨 칙령이냐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나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믿을 것임을 뭐 선포하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칙령을 내리는 거야. 황제의 칙령,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말에는 로마 전체적으로 국교화까지 이르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발전을 거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것이 로마의 정치와 이제 문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정치는 먼저 공화정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정에서 쇠퇴로 가서 분열로 가는 이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치는 공화정 때 있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재정에서 분열로까지 가는 이 과정,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로마의 문화는 아까 두 개라고 했어. 뭐라고? 실용적 성격과 그 다음에 법률, 이 두 개. 그 다음에 꼭 굳이 하나 더 알아야겠다. 그러면 더하기 크리스트교의 공인. 이것이 무슨 칙령? 밀라노 칙령. 누가 발표한 거? 콘스탄티누스 대제. 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면은 로마가 좀 간단하게 요약이 될 것이고 간단하게 정리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할 거고요. 다음에는 제가 유럽사를 할 건데 중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때 그때 제가 또 따로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